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크 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거짓말이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3573회를 해가지고요,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때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10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40조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랬냐? 2000억 달러 되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없고 또 없는 식으로 베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돈 많이 된 나라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딥니까? 유럽도 돈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무기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장 많이 낸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 투자한다면 2000억 달러 어때요? 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더 얹어가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어휘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북한을 정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판을 흔들고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기 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말한 건 종전을 압박하기 위한 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도 당연히 평가받지만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무조건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비판하고요, 판을 흔들고 자기 지지층을 몰아쳐서 그다음 트럼프 여론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그 젤렌스키를 압박을 하는 거죠. 젤렌스키도 약간의 건덕지를 주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 6.25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린 6.25 때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선거를 했고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선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계엄을 이유로, 뭐 법률상 계엄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저기 유럽에서도 2차 대전 중에는 선거를 안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미국이 보기에는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젤렌스키가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을 제재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재벌인데, 물론 이 양반이 과거 부패 의혹도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나고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민병대를 구성하고 러시아와 싸우는데 자기가 무기를 사서 된 사람이거든요. 사실 전쟁 중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제재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젤렌스키가 건덕지를 준 것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젤렌스키에 대한 개인적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당시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젤렌스키와의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왜 통화가 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요,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죠. 당시에는 그 전임이니까요.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그 젤렌스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걸 조사해주면 우리가 국방 원조를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딜이었지만 당연히 우리가 봐도 이거는 국가 원조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 부정행위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위기에 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때 젤렌스키는 또 애매한 행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거액의 1,700억, 1,400억 달러, 이게 통계에 따라 좀 다르던데 거액의 미국의 세금이 들어간 이 전쟁을 빨리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수단이든 쓰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어떠한가요? 당연히 반응이 특히 야당 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침구로부터 돌아서서 푸틴 같은 폭력배를 편드는 것을 보는 것은 바라보기 역겹다라고 말했고요. 유럽에서의 모습은 더 격앙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 우리 편이 아니다, 푸틴 편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점잖은 그 영국의 정치권 이런 데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 반박했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비판하는 사람이고 유럽의 거지 미국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미국 여론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에서 48% 정도로 떨어진 정도고요. 이거는 이 사건이나 이 발언이 미국인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겁니다. 니들 빨리 전쟁 그만둬야 된다. 내 말 따라라. 내가 러시아랑 협상할 텐데 그 협상 안 나오면 니들도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돈 안 줘.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명확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미국 여론이 잘 안 움직이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스윙 스테이트의 카운티별로 따져보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테러와의 전쟁이죠. 이런 게 쭉 이어지면서 전사자가 많은 곳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6.25, 베트남전, 그다음에 이라크전 계속 전쟁이 수십 년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미군 사망자를 집계하는 웹사이트 이런 데 가면 매일 전사자가 올라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왜 남의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은 어찌됐든 전쟁을 멈추려고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 특히 백인 중산층, 백인 고졸, 갈 곳 없어서 저임금자리 서비스업을 하려다가 군대를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라는데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게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부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려 한다는 건 비난받을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미국 국내의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국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봤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그럼 이렇게 변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실제 지지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젤렌스키 지지율이 4%라고 했는데요. 뭐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 중인데 전쟁은 지도자가 4% 지지율이면 그 전쟁을 이끌 수 없죠. 근데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요, 젤렌스키 지지율은 한 5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시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52%도 크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4%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크 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거짓말이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3573회를 해가지고요,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요, 하루 평균 39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대선 랠리를 하면서는 수많은 이제 과장법을 사용하거든요. 사람을 공격할 때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을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선거 유세할 때 슬리피 조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잠 오는 사람을 왜 뽑냐,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런 식으로 그 별명을 붙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모욕적으로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4%라는 데 맞춰가지고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항상 다루다 보면 가지는 딜레마인데요. 저걸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잘 없죠.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 사람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뽑았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세계관에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하고요,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 및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광물 협정이나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미국이 독단적으로 하는 협상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 미국의 협상단이 보면 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제외하고는 두 분은 정치인입니다만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전문 외교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밑에 외교관들이 다 받쳐주고 있지만 그 협상단 안에 사실상 사업가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쪽은 어떠냐? 러시아 쪽은 외교관 2명을 보내고요. 외무부 장관이나 외교관 2명이 가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키릴 드미트리예프라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국부펀드 회장입니다.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회장인데요. 이걸 보면요. 그 둘이 주고받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그 회장이요. 나중에 NYT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요. 미국 협상단에 이런 걸 제안합니다. 이 북극해에 있는 원유 같이 개발하자. 이런 거를 휴전 협상이 종전 협상 나와가지고 같이 개발하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주판알로 돈 넣고 돈 먹는 칩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칩 게임을 하면서 서로 그 종전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광물 협정도 했고 막 속이 터질 겁니다. 그 푸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최근에 푸틴이 그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한 걸 보면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우크라이나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히토리를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히토리 미국에 줬는데 푸틴은 그래 그러면 미국 들어와서 우리 여기 히토리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정말 냉정한 국제사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히토리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이 많은 히토리 광물이나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저는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라크전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라크전이 한창일 때 제가 이라크 아르빌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라크 아르빌에 갈 때 자이툰 부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가면서 한국 그 방문단에는 앞뒤로 총을 든 그 경호단이 붙고요. 그 장갑차 같은 것을 호송하면서 갔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르빌 공항에 내려서 그렇게 갈 때 그렇게 갔는데요. 제가 아르빌 공항에 내려서 딱 내렸는데 그때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탔던 영국인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슈트케이스 들고 와서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 영국이나 미국의 사업가들은 이미 그런 전장이나 어딘가에 가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국의 DNA가 있는 거죠. 한국은 그때 뭐 김선일 씨 사건이라고 또 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를 끊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안전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움츠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수십 명의 참수 사건이 났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DNA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쿠르드 지역, 그 아르빌 지역 그 쿠르드 지역 석유나 어떤 개발권을 한국이 우리는 자이툰 부대를 보냈으니까 많이 딸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거의 못 땄습니다. 그 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로 다 광물 자원 개발권이 갔거든요. 그때도 느꼈지만 그때 그런 걸 하면서 진짜 우리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역에 상징적으로 군대를 보낸 거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전투를 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 사실 그 다 먹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돈 많이 된 나라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실 유럽도 돈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무기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장 많이 낸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사실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안 가져가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아까도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 투자한다면 2,000억 달러 어때요? 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더 얹어가겠다는 겁니다. 더 얹어가겠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말하는 거지 어찌됐든 미국이 많은 부분을 챙겨갈 수 없다는 거. 그 점이 분명하거든요. 이걸 보면 냉정한 국제 질서가 정말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이것만 봐도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